말이 좀 어렵게 써 있는데 일단 문법의 고도화랑 전략화라고 돼 있죠. 이게 사실 무슨 말이냐면 고도는 높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전략이라는 건 그리고 우리가 싸울 때 쓰는 기술 같은 거를 보통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전략화라는 말은 너네한테 딱히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고3 때 가서 너네가 독해를 하려면 너네 지금 중학교 2학년 지분들은 보통 한 요 정도 되거든 길이가. 근데 고3 되면 나중에 요 정도로 길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외국어잖아, 영어잖아. 그럼 영어가 문제는 이렇게 긴 지문을 다 합쳐서 45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70분 안에 끝내야 되거든. 그러려면 빨리 읽어야 되겠지. 그럼 빨리 읽는 데 있어서 문법이 바로바로 쓰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거 훈련하는 게 전략인데 이 고도화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이해시켜 주는 거거든. 그래서 아니 오늘 가정법 설명해 보라고 했던 문제 있죠. 그 가정법을 너네는 대부분 다 if가 어쩌고 막 이렇게 써놨을 거야,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컨셉은 뭐냐면 너네가 안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너네가 아마 가정법을 배워서 알고 있는 상태일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알고 있다고 해서 이게 사용이 될 수 있냐? 그게 아닐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좀 고도화랑 전략화하는 건 뭐냐면 아는 거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게 제 이번 특강의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너네가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막상 아는 거랑 쓰는 거랑 꽤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걸 깨우치게 될 텐데 그걸 지금 한 번씩 봅시다. 자, 요게 사실 우리 문법의 다야. 이게 전부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얘기했잖아. 영어라는 언어를 이해해보자고. 영어는요, 영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예요. 영국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과연 우리나라 말과 어떻게 다를까를 좀 이해하는 건데 딱 하나만 딱 잘라서 얘기해줄게. 미국 애들이 영어 쓰잖아.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매년마다 배출해야 돼. 그래야 스파이잖아. 스파이니까 어느 나라에 침투해서 그 정보를 빼와야 되잖아. 그럼 언어를 잘해야겠죠. 그럼 CIA에서 가르치는 외국어가 등급이 존재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쉬운 언어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미국인 입장에서 쉬운 외국어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까운 유럽에 있는 언어들이죠. 그래서 출생이 비슷하기 때문에 생김새도 비슷해. 특히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미국 애들이 제2외국어로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좀 낮은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가장 탑티어 할 때 세 언어가 있어요. 그 세 언어 중에 하나가 아랍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일본어랑 한국어예요. 왜 우리나라 언어가 걔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냐면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 너네가 배웠던 접속사, 조동사, 관사 이런 것들 있지? 관계사 이거 한국어에 하나도 없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걔네도 그래서 없는 게 다 뭐냐면 높임 표현, 그 다음에 조사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게 반대로 걔네는 없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그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영문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만들어진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영어를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너네가 구문 분석이라는 걸 사실 하잖아.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어디가 주어고 어디가 동사고 어디가 목적어고 이런 거 할 건데요. 비밀이야. 알겠지? 왜냐면 관장님이 구문 분석 꼭 시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20일 동안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안 시킬게요. 영어의 본질이 뭔지를 좀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니까 되게 비밀을 했다. 저희는 구문 분석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잘려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구문 분석을 내가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문 분석을 하면은 니네가 영어를 이해를 못하게 돼. 그래서 일단 좀 뺄게. 알겠지? 더 중요한 걸 먼저 배우고 나서 그리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구문 분석을 너네가 하라고 해서 했지 사실 왜 해야 되는지를 몰랐잖아. 사실 저거 왜 해야 되냐면요. 언어가 우리나라 말이랑 달라서 해야 됐던 건데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수업이 끝날 때 해줄게. 알겠지? 일단은 이해를 하는 거에 집중해 봅시다. 자, 우리나라 말이요. 영어랑 다르다고 했죠? 얘네는 지금 상원분명히에서 출발했다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던 사람들, 옛날 조상들이. 우리 옛날 조상들은 다 뭐 했냐면 농사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농업문명에서 기반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농업이랑 상업이랑 다른 게 있으니까 내가 이 부분을 지어놨을 거 아니야? 두 개가 서로 반대되거든요. 자, 언어에 이게 다 녹여져 있어.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보여줄게. 자, 농업 기반으로 한 게 한국이고 상업을 기반으로 한 게 영국 내지는 미국이라고 할게요. 미국에서 친숙하니까 이렇게 했다 치자. 그러면은 나는
내일 서울에 갈 거야. 서울에 이거 영상 키워줘. 투모로우 귀찮으니까 이렇게 줄였을게요. 이게 투모로우 줄임말이에요. 잘 봐. 너네가 아마 초딩 때 어순을 외웠을 거야. 우리나라 말 잘 보면 우리나라말은 시간이 먼저 나오고 장소가 뒤에 나와요. 근데 여기 영어는 잘 보시면 장소가 먼저 나오고 시간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 이 마말론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네가 맨날 다 외웠단 말이야. 잘 보면 농사 지을 때 연수야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농사 지을 때 세종대왕 발명품 한 3개만 얘기해봐. 시계 왜 만들었을까? 자기 일어날 때 누가 깨워줘야 되니까. 시계를 만든 이유는 딱 하나야. 세종대왕 때 발달한 학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업이에요. 농학, 농사 짓는 학문. 그게 그거 발달할 때 시계를 왜 만들었냐면 농사 지을 때는 시간이 제일 중요해. 언제 가서 모내기를 하고 언제 가서 수확을 했지. 왜? 농사 짓는 땅은 되게 그대로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착해서 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적이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씨가 거의 다 비슷하잖아. 김씨가 많고 이씨가 많고 이런 식으로 했던 이유가 우린 기본적으로 한 곳에 오래 정착해서 살았단 말이야. 도시화가 되기 이전에.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먼저 얘기하고요. 장사는 잘 생각해봐. 장사는 언제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파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라떼스타 사람 많이 파는 데에서는 그 상가 임대료가 비쌀 것이고, 그리고 타는 저 구석탱이 있는 데는 임대료가 싸겠죠. 왜? 저기 사람 별로 안 다니니까. 그래서 상업문명이었던 영어는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소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먼저 이해하고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어순이 달랐던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기반을 뒀던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는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가 거기에 맞춰서 발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만약에 본인이 영문법을 공부하는데 명사를 추상명사, 물질명사, 일반명사, 고유명사 이런 식으로 나눴다면 잘못 공부한 거예요. 알겠죠? 영어에서 명사는요 딱 하나예요. 그냥 장사하는데 도움 되게 만들기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얘네는 명사를 어떻게 하냐면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걸로 구분해요. 왜?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셀 수 없는 건 어떻게 하면 돼? 셀 수 있게 만들면 되겠지. 그래서 water, 물을 셀 수 없다고 그랬죠. 그걸 셀 수 있게 만들려면 팔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 그래? Two glasses of water. 이런 식으로 수량화를 하도록 하는 게 영어 명사의 핵심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는 딱 이런 거야. 크게 너네 나중에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배우든 스페인어를 배우든 일단 모든 문법을 딱 2개로 찢으면 돼. 명사랑 동사.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너네 고등학교 가면 국문법 배울 거야. 우리나라 문법.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좀 슬프고 조금 비참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문법은 뒤로 빼버리고 영문법을 먼저 배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시면 이제 국어 문법을 배우실 텐데 국어 문법이 더 어려워요. 참 신기하지? 그러니까 어쨌든 너네가 국어 문법을 배우게 될 텐데 그때도 영어랑 영어로 나눠서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는 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크게 보면은 내 눈에 보이는 물건과 이 물건이 왔다 갔다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와 동사로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장사하기 편해야 되니까 보이는 물건은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 이걸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동사는 얘네도 딱 2개로 봐. 뭐로 보냐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장사꾼 입장에서는 동작을 표현할 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왜냐면 장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뢰죠. 서관이가 내내 치킨 시켰는데 거기 막 예를 들어 머리카락 났다 쳐. 안 시킬 거예요. 그럼 이제 내일부터는 BHC를 시키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한테는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이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네가 앞으로 배울 영어의 뿌리는 다 뭐였냐면 장사하기에 편하도록 발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명사를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 즉 가산과 불가산으로 나뉘고 동사로 표현하는 세상은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로 찢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뿌리야. 자, 그러면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나는 어제 개명했다. 개명이라 하는 건 이름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각자 10초 동안 스스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제 개명했다. 알겠죠? 형진아 뭐야? 나는 어제 개명했다. 영어로.
바꾸다니까 change 쓰면 되죠. I changed my name 하면 되죠. 중인 애들도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야. 이거야 이거. 그죠? I changed my name yesterday. 나는 어제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은 은총아, 나는 어제 내 스마트폰을 고쳤다 하면 영어로 해볼래?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중이니까 쉽게 가자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I fixed my smartphone yesterday 하면은 이런 뜻이 되죠. 자, 이렇게 하시면 틀립니다. 알겠죠? 이러면 문법을 잘못 배운 거야. 이해됐어? 잘못 배운 걸 떠나서 그냥 잘못 쓰는 거야. 왜 건지 알려줄게. 자, 사역동사 이렇게 다 배웠죠? VR은요, 이건 표기하는 사람마다 다른데 이렇게 표시하는 선생님들 계시죠? 동사 원형이나 자, 루트. 자, 사역동사 하면 너네가 have, make, let 해가지고 여기에다 뭐 목적보에다 동사 원형 쓴다 이렇게 배운 적 있지?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아는 거랑 쓰는 거 다르다고. 너네가 사역동사가 have, make, let이고 그걸 동사 원형 쓴다라고 알면 뭐 하냐고. 여기 가서 이렇게 쓸 텐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저거 사역동사를 써야 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여기에 바로 한국어랑 영어가 다른 점이야. 여기 혹시 자기가 자기 혼자 고칠 수 있는 사람 좀 없죠? 너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만약에 너네가 나중에 미국에 유학 갔어. 근데 내 아이폰이 부서졌네? 또 수리를 맡기고 딱 가져갔는데 니네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와 아시아 애들 쩌는데 핸드폰도 지들이 고치네? 그리고 너네한테 갑자기 막 맨날 갖고 가서 핸드폰 고쳐달라고 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동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한국어에서 바라보는 동사와 그 다음에 영어에서 바라보는 동사 그리고 한국어에서 바라보는 주어랑 영어에서 바라보는 주어가 서로 뜻이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구문분석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한국어의 입장에서 구문분석하면 너네 여기 왜 앉아있는 거야? 너 여기 왜 앉아있어? 안국준 기말고사 100점 맞으려 여기 앉아있는 거야? 그거 그냥 내가 자료 줘도 니네 90점 그냥 넘어. 그거 하려고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고3 때 대학 가려고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야? 우리 학원 그러라고 있는 학원이야. 그죠?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렉스컴 오면 안 되죠. 어디 가야 돼요? 미국으로 가셔야죠. 여기는 대학 보내주는 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대학 가고 싶어서 여기 앉아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구문 분석을 아무 일 없이 하면은 그 고등학교 3학년부터 지문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힌다니까? 그러면은 수능 시험지 본 적 있어? 본 적 없어요? 살짝만 보여줄게요.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이게 실제로 작년 수능 시험지예요, 작년. 자, 이런 거 18문제 이거 길죠? 근데 이거 정답이 98%예요. 틀리면 그냥 못 갑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긴데 이제 나중에 정답이 엄청 높은 거 있죠? 여러분 이런 거 다 푸셔야 돼요. 근데 좀 봐봐. Regulations covering scientific experiments on human subjects are strict. Subjects must give their input during consent and experimenters must submit their proposed experiments. 엄청 어렵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근데 저거를 각 문제마다 1분 30초가 줘야 거야. 저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되는데. 그죠? 너네 저거 하려고 여기 앉아있는 거야. 얼마나 남았지 지금? 이제 내 4년밖에 안 남았네? 이제 올해 다 지났으면 3년 남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 너네 이거 해야 되는 날이.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자,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좀 보여줬죠? 잘 보세요. 자, 이해하시면 되니까. 자, 사역동사 이거라고 배웠단 말이지. 그럼 사역동사를 왜 써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야. 자, 나는 어제 개명했다라는 건 예를 들어 내 이름이 지훈이니까 내가 내일부터 지윤으로 이름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줘? 국가 가서 신청해야 되잖아. 법원 가서 개명 신청을 해야 되죠. 제가 이름을 바꿔봐야 너네는 그냥 그대로 나는 차를 사든 집을 사든 내 법적 이름은 그대로 계속 지음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 이름이 어떻게 하는 거야? 바뀌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법원 가서 개명 신청을 했다는 뜻인 거니까. 그죠? 두 번째로 나는 어제 스마트폰을 고쳤다라는 건 수리점 가가지고 기사님한테 돈을 주고 이거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행동한 게 아니면 쓰는 게 사역동사야. 알겠지? 너네 저기다 fixed라고 해버리는 거야. 니네가 직접 고쳤다라는 뜻이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역동사는 결국 뭐였냐면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다. 내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줘라고 했으니까 사역이 무슨 뜻이냐면 시킬사의 불일격자, 그러니까 시켰다는 뜻이거든. 알겠죠? 그래서 have랑 make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 그래서 은총아 공부 열심히 해라고 해서 은총이가 공부 열심히 하게 됐어. 그럼 내가 열심히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은총이가 열심히 한 거죠. 이럴 때 쓰는 게 have, make, that이라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떨 때만 쓰셔야 되냐면 I changed my name. 얘가 아이유는 분명히 이지은이에요, 그죠? 아이유가 저 내일부터 그냥 A유라고 불러주세요. 아이유 질렸어요 라고 하면 저렇게 쓰면 돼요. 왜? 자기가 바꾼 게 효과가 있잖아, 그치? 아이유가 이제 내일부터 저는 A유입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A유라고 불러주잖아, 그치? 그럼 그때는 I changed my name이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 내가 개명을 했다는 건 법원에 가서 개명 신청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역동사를 써서 I had my name changed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I fixed my phone yesterday라고 하면 자기가 기계를 엄청 잘 다뤄. 그래서 혼자서도 막 고칠 수 있으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핸드폰을 고쳤다라는 것은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니까 수리점에 가서 핸드폰을 고치고 온 상태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라 해야 돼? I had my phone fixed라고 하던가 아니면 I made my phone fixed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한국어에서 생각하는 주어랑 그리고 영어에서 니네가 맨날 S라고 하는 저 서브젝트 있죠? 이 뜻이 달라서 그런데 그럼 얘 복습을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나는 어제 머리 잘랐다. 이거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내일 가가지고 외국인 원어민 친구 만나서 I cut my hair라고 해버리면 그 친구가 너네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아, 아시아 애들은 머리 지가 자르네? 친구 아니야? 이렇게 할 거라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I had my hair 그냥 cut 이렇게 하면 돼.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게 영어라고요. 알겠죠? 자, 이제 좀 이해됐지? 사역동사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저는 고3 애들 가르칠 때 보통 주어라고 하는 경우가 없고 그냥 서브젝트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너네가 사실 서브젝트라는 뜻을 잘못 알고 있어서 있는 경우가 많아. 서브젝트 할 때 저 서브가 너네 서브웨이 할 때 서브예요. 그러니까 서브웨이는 지하철이죠. 이제 밑에 있는 길. 서브는 밑이라는 뜻이야. 젝트는 뭐냐면 던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밑에다가 던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어떤 영향력이 있잖아. 어떤 영향력이 있으면은 영향력 내지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밑에다가 툭 하고 던지는 느낌이 이게 서브젝트예요. 그지? 근데 한국어에서 쓰는 주어라는 거는 주인주자의 말씀어자예요. 이건 좀 주인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주인은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영어에서 서브젝트는 오히려 밑에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영향력과 힘이 결국 얘기하는 게 대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동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영향력 하에 놓인 거를 서브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브젝트 너네가 나중에 고3 가서 외우시면 알겠지만 백성 피실험자라는 뜻입니다. 서관이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지 대한민국의 백성이라고 하진 않죠. 백성이라고 하면 국정원에 좀 신고를 해야 되지 않나. 사상이 좀 위험한 거죠. 백성이라는 건 통치자가 있고 그 통치자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의 백성이라고 하면 자연스러운데 대한민국의 백성이라고 하면 좀 부자연스러운 이유가 그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주인이니까. 그지? 근데 그래서 결국 서브젝트는 오히려 주인이란 위풍당당한 뜻이 아니라 꼬공이야. 그냥 부하야, 부하. 알겠죠? 이 직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봐봐. 우리나라 말은 주인공이잖아. 그러니까 주어가 문장에서 주인공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핸드폰을 고쳤다는 것도 결국 내 핸드폰이 고쳐졌으니까 내가 했다고 하면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영어는요, 내가 직접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아까도 얘기했잖아. 팩트에 되게 민감한 애들이야. 그래서 직접 네가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정사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의 직접성,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분하는 것마저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는 서브젝트는 오히려 꼬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같이 그래서 직접 했으면 동사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직접 하지 않았으면 거기다가 사역동사 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문장의 주인공인 한국의 뜻과는 다르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동사의 주체예요, 동사. 알겠죠?
그래서 동사하고 주어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은 SV 찾아 이렇게 하잖아. 저는 오히려 역으로 가요. 동사를 찾고 그 동사의 행위 주체인 주어를 찾아라라고 해서 순서가 다릅니다. 다시요. 동사를 찾고 주어를 찾는 것. 이게 영어 학습에 더 중요해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나중에 니네가 영작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 왜냐면 너네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게 어디냐면 영어는 동사가 맨 앞에 오는데 한국어는 동사가 맨 뒤로 가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동사 찾아 3박리로 갔다가 동사를 찾아서 이제 쓰려고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멘붕이 오는 거야. 이걸 영어로 바꿨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영어는요 오히려 역으로 동사를 찾고 주어를 찾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면 얘는 어차피 얘 꼬봉이죠. 그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없으면 얘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 찾고 요거 찾으면 너네가 나중에 영작할 때 어마어마하게 쉬워진다는 거. 그래서 행위를 찾고 그 행위의 주체를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를 좀 배웠어요. 그래서 결국 자 우리는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게 그 니네 얘기하는 그 문장의 형식 있지? 그거 가르치는 거야 지금. 자 동사를 배웠죠. 그리고 이제 동사 앞에 주어가 당연히 와야 된다는 걸 배운 거야, 그지? 너네가 사실 그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성현이 얘기해서 알지 않아? 그거 누가 만들었다고? 너무 오래됐어, 그지? 너 한 2월 막 그때 수업했지 나? 그지? 오래되긴 했네. 거의 10개월 된 거잖아. 문장의 오형식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해본 적 있어? 누가 만들었을까? 진짜 완전 핵등급표야. 니네가 상상치도 못한 사람이야.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영국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걸 베껴서 일본 사람이 만들었어. 근데 그걸 또 베낀 게 니네 배운 게 문장의 오형식이 알겠지? 그러니까 3중으로 베낀 거죠. 너네가 지금 배우는 거. 그러니까 문장의 오형식은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안 먹혀요. 나중에 어려운 데가. 근데 그거를 배우는 이유는 있거든. 그래서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너네 잘 본 문장의 오형식 보면은 SV는 무조건 있지. 그지? 그래서 문장의 기본적 필수 성분이라고 너네가 아마 배웠을 텐데 그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이었던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행위의 주체와 주어를 잡았어요. 그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잖아. 자 이제 그 다음을 좀 배울 거예요. 자동사랑 타동사 안 들어봤다잖아. 다 들어본 거네? 자동사는 은총아 무슨 뜻이야?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그럼 타동사는 뭘까요, 형들아? 목적어가 있는 거,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동사와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고 없고로 나뉘어지는 건데, 자, 한국어랑 영어 한번 비교해볼게. 한국어는 잘 봐. 주어랑 목적어가 이렇게 연달아 나오죠? 근데 영어는 주어랑 목적어가 중간에 끊겨요. 동사 때문에. 그지? 그래서 한국어는 자동사, 타동사를 너네가 나중에 배우긴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배우진 않아요. 왜? 의미가 없거든. 왜 의미가 없을까? 애초에 동사가 나오기 전에 목적어가 먼저 나와버리죠.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 구분할 필요 없어요. 영어, 한국어는. 그래서 영어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네 마네는 얘가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그래서 영어는 자동사랑 타동사를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문장의 오형식 만들었던 사람이 사실 그거 오형식을 왜 만들었냐면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가르칠 때 자동사와 타동사를 나눌 수 있는 힘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던 거거든. 한국 사람들은 자동사와 타동사를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되지만 영어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왜냐면 그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따라서 뒤에가 달라지거든. 알겠지? 그래서 영어는 항상 너네가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해. 알겠죠? 그럼 자동사와 타동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볼게. 자, 자동사는요 영어로 transitive verb라고 하고요, 타동사는 transitive verb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게 맞습니다.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자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스스로 자자예요. 그러니까 혼자라는 뜻이고 타는 다를 타자죠. 타자 저희 만든지 기억이 안 나요. 자 어쨌든 다른 놈한테 이게 뭐냐면 이게 트랜스 있지, 트랜스. 이게 트랜스가 너네가 단어를 외운 적이 있으면 트랜스플랜트 이식하다, 트랜스퍼 전합가다. 트랜스는 기본적으로 이동의 뜻이 있거든요. 옮기는 거야. 자동사는요 동작을 하잖아. 그 동작의 에너지가 다른 애한테 옮겨지지 않는 거야. 가령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부터 이렇게 쭉 걸어가요. 내가 걸어가는 게 너네한테 영향을 끼치니? 나 혼자 걸어가는 거잖아. 이게 자동사야.
그래서 너네 학교에 간다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래? 그래서 go to school이라고 하죠. 자동사니까. 그죠? 자동사 가서 그래요. 근데 내가 형진이 너 일로 와 이렇게 해서 형진이가 여기서부터 걷게 했어. 그러면은 걷대 얘기하는 건 타동사죠. 왜? 내가 영향력을 형진이한테 행사해서 형진이가 걷게 하는 행위를 하게 내가 했잖아, 그지? 내가 만든 에너지가 다른 사람한테 옮겨갔잖아, 그지? 이게 타동사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반드시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 자, teach 가르치다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되게 쉬운 게 나 지금 가르치는 만약에 니네가 아무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미친놈이죠. 역할놀이를 하고 있거나 내가 좀 제정신이 아닌 상태일 거야, 그지? 여기 학생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티치라니까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행위는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티치는 무조건 타동사야. 이런 감각을 꼭 기르셔야 돼요. 뒤에 목적어가 올까 안 올까, 알겠죠? 자, 그래서 목적어가 오는지 안 오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 기준을 너네가 항상 생각하면 뭐냐면 그 동사의 에너지가 옮겨지는지 안 옮겨지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좀 더 연습해볼게요. 자, 메리 형제 나중에 무슨 뜻이야? 결혼하잖아. 형제 결혼할 거야 나중에? 안 할 거야? 은총이는 할 거야? 모르겠어? 윤서는? 할 거야? 서관이는? 뭐라고? 할 거야? 여기 할 거라고 하는 거 같네요. 자, 그럼 결혼하는 거는 형제는 자일까 타일까? 어? 타? 왜?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는요, 그 행위를 이렇게 툭 던져봐. 그랬을 때 상대방이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거 다 타동사야. 결혼을 하는데 상대방이 없어. 좀 이상한 거죠. 그거 좀 문제가 있잖아. mary는 타동사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어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marry 뒤에다 with 쓰는 사람들. mary는 함께 하는 거니까 너네가 본능적으로 marry with, I want to marry with you라고 해버리거든. 이거 그럼 한국어로 변환하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애초에 mary는 너랑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 타동사니까. 당연히 mary는 혼자 못하니까 애초에 너랑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 니네가 거기다 with라고 해버리면 뭐야? 너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mary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marry you라고 하시면 돼요. I want to marry you. 나 너랑 결혼할 거야. resemble도 마찬가지야. 서관이는 엄마를 많이 닮았어? 아빠를 많이 닮았어? 아빠를 많이 닮았대요. 그래서 근데 내가 대뜸 서관이한테 가가지고 야 너 진짜 많이 닮았다라고 하면 서관이가 짜증나죠. 누구랑 닮았는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닮다도 당연히 본능적으로 상식적으로 타동사겠지. 그래서 서관 resembles his father. 서관이는 자기의 아빠를 닮았다라고 할 때 resembles his father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enter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것도 상식적으로 서관아 빨리 들어가라고 하면 서관이가 뭐라고 했어? 어디고요? 그죠? 그래서 enter도 into를 넣으면 안 돼. 그냥 enter classroom이라고 하면 돼요. 이해됐나요? 이게 다 타동사 감각이에요. 반대로 그거는 내가 아까 보여줬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자동사겠죠. 그리고 have는 그냥 내가 이렇게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막 불이 확 났어.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런 걸 일어나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have는 자동사예요. 그냥 난데없이 팍 일어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싹 다 타동사고 얘는 싹 다 자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게 너네가 제일 많이 듣는 게 이거거든. 나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쌤이 초딩 때 영화면 제일 많이 혼났던 게 뭐냐면 I'm listening music이라고 해서 맨날 혼났어요. 그래서 listening to라고 해야지 라고 했는데 내가 그때 한번 물어봤거든. 왜 to를 꼭 써야 되라고 하니까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외웠죠. 너네도 아마 그러지 않았어? 그치? listening music이라고 하고 혼난 적 있을 거예요. 이건 근데 사실 한국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거든. 왜냐면 listen이랑 hear이 뜻이 달라서 그래. listen은요 듣다가 아니라 들리다. 은총아, listen은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자동사? 들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들려. 이게 다 listen이야. 나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들리면 이건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들리는 거죠. 이건 자동사예요. 근데 너네 나 너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 뭐라고? 라고 할 때 영어로 뭐냐면 I can't hear you 라고 해요. hear you라고 했으니까 here는 타동사네. here는 뭐냐면 목적성을 갖고 뭐뭐를 듣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서간이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의도성을 갖고 귀를 여기다 댄 거죠. 그래서 이거는 hear이에요. 그래서 hear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봤죠? 그래서 hear 같은 경우는 타동사고 listen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뭔가가 들려오는 거니까 I'm listening to music이라고 하는 겁니다. listen은 자동사니까. 그럼 반대로 똑같이 look이랑 see도 달라요. 편의점 가면 see you 있죠? see가 또 보자잖아. see you 내일 보자라는 거죠. 목적성을 갖고 나 내일 너 또 볼 거야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see는 타동사니까 뭐뭐를 보다라고 하면 되고 look은 그냥 내가 서서 눈 떴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이죠? 이런 게 look이야. 눈을 떴는데 보이는 거. 목적성 없이. 알겠죠? 그래서 look은 보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괜찮겠죠? 끝입니다. 이게 자동사, 타동사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면 이제 니네가 어떻게 하면 쌤 그러면 자동사랑 타동사 다 외워야겠네요 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대부분의 동사는요. 자동사, 타동사 겸용이에요. 둘 다 쓰여요. 알겠죠? 그래서 자동사와 타동사를 너네가 문맥에 따라서 감각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 동사 먼저 찾으라고. 자, 요게 동사예요. 그 주어는 누굽니까? grade, 내 성적입니다. increase 뒤에 목적 있어 없어? 없잖아. 지금 그냥 동사가 끝났죠. 그럼 여기에서 increase는 자동사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increase 하고 나온 다음에 동사 뒤에 명사가 있네. 그럼 이건 뭐야? 얘네들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목적어가 있는 거고 여기에 주어는 얘입니다. 그래서 얘는 타동사고요. 그래서 위에서 increase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그냥 증가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내 성적이 오르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밑에는 뭐야? 뭐뭐를 증가시키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타동사죠. 나는 증가시켜줄 거야. 네 성적을. 그죠? 이게 자타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 단어가 자동사와 타동사를 둘 다 겸용하는 경우가 90%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동사 뒤에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죠? 이게 니네가 봤던 문장의 3형식입니다. 됐죠? 자, 그럼 잘 봐. 지금 우리 3개 배웠어. 첫째, 동사는 사실을 나타낼 때 쓴다. 그래서 동사 기본적으로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동사의 행위의 주체가 주어니까 여기에 맞춰서 즉 문장의 주인공이 아니라 얘를 누가 했냐를 써줘야 되는 게 주어다. 알겠죠? 그리고 동사는 뭐랑 뭐로 나뉜다?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뉘니까 자, 타동사로 쓰이면 뒤에 뭐가 온다? 오브젝트, 목적어가 온다고 하겠죠. 지금 너네가 배운 게 여기까지. 자, 그럼 문장의 4형식과 5형식까지 다 배우자. 형식 미술을 한다 했지. 오브제 배워본 적 있어? 오브제라고 표현하잖아. 오브제라고 하지. 오브제가 뭐야? 그림 그릴 때 두고 그쵸. 데생하거나 이런 거 보통 뭘 그릴 때 묘사할 때라고 하죠. 그러면 앞에다 뭘 이렇게 두고 하잖아. 앞에다 이렇게 두는 물건들을 오브제라고 해요. 즉 결론적으로 말씀해드리면 오브젝트는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 말이에요. 아시겠죠? 너네 레스토랑트라고 하잖아. 베케이션, 바캉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중에 옛날에 영어를 쓰던 민족이 프랑스 언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 그때 프랑스어가 되게 많이 들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브젝트, 오브젝트는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어예요. 오브젝트, 쓰인 거. 오브젝트가 사실 무슨 뜻이냐면 이 오브 있지. 내가 아까 젝트 던진다 그랬지. 오브가 반대편이라는 뜻이야. 반대편에 던진다는 뜻이야. 알겠죠? 서브젝트는 밑에다 던지는 거야. 자, 잘 봐. 동사의 영향력 아래다가 두는 게 S라고 그랬죠? 그럼 반대로 주어와 반대되는 쪽에 존재하는 애를 오브젝트라고 반대에 서 있잖아. 그죠? 반대다 던진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동사를 기준했을 때 주어나 목적어는 유사 같으면 될까 아닌가? 같으면 안 돼요. 왜냐면 오브젝트 말 자체가 반대편이라는 뜻이야. 아까 형진이가 오브제 설명할 때도 자기 그릴 때 반대편에 이렇게 둔다고 얘기했잖아. 그리는 사람과 놓여있는 물체 사이가 반대편이어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는 너네가 객관적인이라고 하죠. 왜 객관적인이라는 뜻이냐면 오브젝티브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반대, 그러니까 누가 봐도 똑같다는 뜻이야. 반대에 서 있기 때문에. 서브젝트는 내 영향력 아래에서 놓여서 본 거니까 주관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는 그래서 너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 동사로 쓰잖아. 동사로. 그러면 반대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I object to your opinion은 무슨 뜻이냐면 나 네 의견에 반대해라는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가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애초에 주어랑 다른 놈을 쓰는 게 목적어예요. 그래서 서브젝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놈을 얘기하는 게 오브젝트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I love me이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한국어는 그렇게 해도 되죠.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렇지? 근데 영어는 문제는 저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지들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잖아. 오브젝트는 애초에 서브젝트는 다른 놈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I love me이라고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잖아. 성원이 너 사랑해 안 해? 그렇진 않다고? 그러면 너 못 쓰는 거지. 사랑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내가 면도하다가 실수돼서 여기 피날 수도 있잖아. 내가 나를 뵌 거네? 그죠? 그리고 내가 나를 죽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지.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난데 그 영향력에 지배를 받는 것도 나일 때 그때 쓰는 게 바로 뭐야? 제비대명사예요. 제비라는 말은요 두 제자, 양제자, 그 다음에 돌아올 비자라는 뜻이야.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야. 이 말이 뭐냐면 주어가 동사에서 타동사 했죠. 근데 주어가 다시 목적어에 돌아왔다는 뜻이야. 이 reflex가 반사하다는 뜻이거든. 왔다가 다시 튕겨져서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제비대명사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야? 주어랑 목적어가 같아요 라는 뜻이야.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쓰는 거 그게 바로 제비대명사고 I love myself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필기를 보통 하는데 오늘은 일단 필기 말고 가볍게 들어봐. 뒤에 더 잔인한 놈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너네 사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딱 하나야. 너네 내가 세 번째 가정법 물어봤죠? 너네 궁금하지 않아? 가정법은 왜 하필 이름이 가정법 과거고 과거 완료인지 나만 궁금했어? 안 궁금해? 공부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 아니 이름이 과거인데 또 그래서 과거처럼 생각하려고 하니까 또 선생님이 그러지 말래. 왜냐 물어보면 그냥 그렇대. 너네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난 그렇게 배웠어. 내가 중2 때가 언제? 쌤이 2006년에 중2였거든요. 2006년에 중2였을 때 아마 쌤이 영어 좀 많이 늦게 배웠어.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거든요. 좀 많이 늦게 배워서 너네 보통 진짜 빨리 유치원 때부터 많이 배우잖아. 여튼 내가 좀 늦게 배운 케이스긴 한데 그러니까 늦게 배워서 그런 건 좀 있는데 나는 항상 늘 궁금했거든.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맨날 물어보면 쌤들이 다 그냥 그런 거야. 그냥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영어랑 한국어는 달라. 이렇게 해서 외우라고 했는데 그냥 그게 늘 찜찜했던 거야. 그리고 막상 고3 때 돼가지고 쌤이 또 고3 때 영어를 그렇게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수업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쌤은 재수를 했거든. 그래서 20살에 한 번 더 공부해서 대학을 간 케이스였는데 그때는 영어를 100점 맞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했던 공부랑 그 전에 했던 공부가 좀 다른데 항상 왜 그런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야. 이제 난 그걸 계속 파헤쳤던 거고 이 말을 왜 하냐면 내가 중딩 때 배운 거랑 니네가 지금 중딩 때 배운 거랑 너무 똑같은 거야. 발전이 없다는 거 아니야. 영어 교육이. 그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배운 거는 우리 엄마 아빠가 7, 80년대 때 배운 거고 우리 엄마 아빠가 7, 80년대 배웠던 영어는 50년대, 40년대 때 배웠던 영어인데 이게 지금 100년이 넘은 거야 지금. 안 바뀐 지금.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면요 진짜 쉽거든요. 진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공부했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르쳤어 3년째. 니네 실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올랐어. 너네를 올리려고 내가 공부해서 가르쳤는데 이렇게 하고 내가 정했잖아. 내가 실력이 올라버린 거야. 그래서 나는 수능 영어 아니어도 돼. 그리고 니네 중등 고등 영어 아니어도 토익, 테스트, 토플 막 이런 데 문법 문제 나올 거냐? 그거 웬만하면 싹 다 맞습니다. 웬만하면 거의 다 맞아요. 진짜 찌질하게 지적적인 거 물어보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문법 문제 나오면 다 맞춥니다. 수능 영어에서 문법 틀린 적은
요걸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니네가 세져야 되는데 내가 세졌어. 그러니까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천하무적이 된다. 그래서 늘 고3애들 강의할 때 얘기합니다. 너네 대학 아니 그 학원을 빠르면 초등학생 때부터 다닌 거 아니야? 그래서 언제부터 다녔어? 중2. 좀 늦게 시작했네. 그치. 근데 이게 되게 흔치 않은 케이스잖아. 나는 초3 때부터 했던 걸 기억하거든. 초3 때부터 다녔는데 다니면 뭐하냐고. 나 공부 진짜 못했어. 그러니까 뭐 여기에는 공부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 오랜 영원이 뭐냐면 공부 잘하는 거였거든. 근데 초등학생 때도 맨날 평균 60점, 70점 학원을 다니는데 중학생 때 평균 70점, 80점, 60점 고등학교 때도 우리 때는 한 50명 조금 안 됐거든. 그래서 한 40등? 공부 정말 못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어쨌든 다니면 뭐하냐고 맨날 전수가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얘네 때문에 가정법이 왜 대체 이름이 과거랑 하고 완료일까 이게 그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내가 너무 많은 걸 너네한테 넣어줬으니까 너네가 힘들 거야. 그래서 필기는 그냥 다음 수요일날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뒤에를 좀 잘 들어봐. 수요일날 또 설명해 줄게. 자, 문장의 오형식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사, 타동사 구분을 위해서 배운 거다.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는 구분을 어떻게 하냐? 그 동사의 핵심 뜻을 그냥 허공에 툭 던져보고 목적어가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 직관적으로. 알겠죠? 되게 다 걸릴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시제입니다. 시제는요, 문법적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장치란 뜻이야. 그러니까 시제는 시간과 관련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니네가 배웠던 그 현재 시제랑 과거 시제가 시간이랑 하나도 상관이 없어. 그거 뭐냐? 잘못 배웠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잘못 우리가 이해한 거야. 왜냐면 한국어, 일본어에 이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너네가 배웠던 그 현재 시제랑 과거 시제 오늘 완전 싹 다 새롭게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영어는 시제라는 개념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없다고. 자, 시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설명하고 좀만 쉬었다가 할게. 이제 조금만. 영어에서 시제를 뭐라고 하냐? 텐스라고 하거든. 혹시 텐스라는 단어 외운 적 있는 사람? 외웠어? 이제 텐스를 보통 아마 외웠으면 긴장 내지는 팽팽하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시간이랑 하나도 상관없지. 시간이랑 관계없는 말이야. 왜냐면 사실 너네가 지금 배우는 이 영문법 있잖아.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영문법이니까 영국 사람이 만들었잖아. 사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너네가 대부분 배우는 학문들 있지. 철학, 그다음에 영어, 네, 서양에서 건너온 모든 학문 있지. 이거 다 우리나라로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일본 거쳐서 들어온 거야. 철학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 원래 어떤 데한테 그냥 일본 학자가 만든 말이야. 웬만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학문 싹 다 다 일본 거쳐서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니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영어가 20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만든 영문법 교재야. 사실은 그걸 베낀 게 우리나라 영문법 책들이거든. 그래서 왜 그러냐면 200년 전에 일본 애들이 영어를 연구할 때 시제라는 개념을 옮기려고 하는데 일단은 동아시아에 텐스를 가리키는 단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했냐면 저걸 시제라고 번역한 거죠. 근데 사실 저게 이제 우리가 영어 공부를 잘못하게 된 그러니까 즉 대참사의 주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법 과거 때문에 그래요. 가정법 과거는 분명히 이름 과거라고 해놓고 정작 쓰는 건 지금이래.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텐스를 우리가 잘못 이해한 거야. 그래서 텐스라는 건 긴장감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내가 동사로 표현하려는 사건이나 행위가 나한테 긴장감을 얼마나 부여하는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긴장감이라는 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동사는 기본적으로 뭐를 가질까? 영향력. 그 영향력이 나한테 강해서 긴장감이 크면 현재, 적으면 과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present랑 past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현재 시제, 과거 시제라고 일본 애들이 200년 전에 번역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 present는 너네 지금 출석했잖아. 지금 여기 있는 걸 present라고 해요. past는 뭐냐면 지나친 걸 past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번역해서 현재 시랑 과거 시제라고 한 건데 사실 저건 현재랑 과거랑 전혀 무관해.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지금 여기도 써놨지. 지금이라고. 말하는 지금 순간이야. 프레젠트랑 패스트는. 알겠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표현하려는 게 긴장감을 많이 주면 프레젠트고요. 적게 주면 즉 지나쳤다는 뜻이죠. 긴장감이 지나가 버렸다는 거야. 그럼 패스트야. 알겠죠? 내가 지금 너네들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너네가 지금 영어 수업을 듣고 있지? 그럼 요거는 현재 시제 쓰셔야죠. 왜? 너네한테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으니까 너네가 지금 긴장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현재 시제가 나타낸다. 그래서 텐스는요, 너네가 시간상의 거리감이 아니라 인식상의 거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인식하는 게 얼마나 나한테 가까우냐 뭐냐. 알겠죠? 그럼 이제 좀 힌트가 됐지? 가정법은요, 기본적으로 사실이 아닐 때 쓰는 거거든. 제가 지금 30살이에요. 근데 내가 너네 나이라면, 내가 15이지. 15살이라면 말도 안 되죠. 이미 제 15살은 15년 전에 끝났는데, 그죠? 그러니까 15년 전에 내가 그 15살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잘 생각해봐. 내가 15살을 생각하는 건 긴장감이 있어 없어? 없죠? 왜? 내 머릿속에서만 상상한 거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영향을 끼친 게 아니죠. 그래서 과거 시제 쓴 거야. 그래서 가정법은 싹 다 시제가 과거인 거야. 왜? 지금 나한테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알겠죠? 그때 쓰는 게 과거 시제. 그래서 결론. 형제야, 과거 시제 지금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앞으로 옳아야 돼? 과거 시제 지금 써도 돼. 현재 시제 과거에 쓰면 돼, 안 돼? 된다고. 관계없다고. 시간이랑 현재 시제랑 과거 시제 시간이랑 관련 없다고. 다시 과거 시제 지금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래서 과거 미래 쓰면 돼 안 돼? 된다고. 이걸 깨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미래 시제가 없다고 할 거예요. 미래 시제는 없죠. 애초에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고 구분했는데 미래가 사실이 아닌데 미래는 이따가 배우겠지만 조동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시제를 내가 will 동사원의 뭐 이렇게 배웠는데 그럼 조동사지 시제가 아니라, 그치? 그래서 내가 아까 너네 조동사 물어본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너네가 tense라고 배운 것, 즉 기존 영문법에서 시제라고 배운 것처럼 사실 present랑 past가 있다. 즉 현재와 과거가 있다. 이렇게 배우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tense는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 시간이랑 아무 상관없어. 알겠지? 그냥 내가 지금 이 사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얼마나 가깝냐 뭐냐만 표현하는 거야. 형진이가 20살 때를 상상하는 거야. 너 20살 때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모르겠지. 근데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지금 나한테 긴장감 전혀 주진 않죠. 20살이니까. 이런 거 싹 다 과거 시제라고. 알겠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자. 35분에 시작할게요. 좀만 쉬고 오세요. 잠깐만. 우리 수업이 7시까지지? 50반. 아니지. 그치. 5시 반. 7시. 5시. 아니지 않나? 7시까지 아니야? 7시까지지. 30분까지만 쉬어. 7시에 나와주는 아, 7시에 다 마시는 거. 아, 내가 중등부를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일단 7시에 끝나면 가면 안 되고 자습실 가서 단어 좀 봐야 돼. 그치?
대동시 설명이 너무 어려워? 안 어려워? 좀 더 볼게요. 그러니까 결론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제는요, 시간이랑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현재 시제는 지금 써도 되고, 어제 거 얘기할 때 써도 되고, 내일 거 얘기할 때 써도 되고요. 과거 시제도 마찬가지야. 과거랑 전혀 무관해. 그래서 너네 그 과거 분사 있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할 때 이 과거는요, 이거 전혀 무관한 뜻이야. 알겠지? 여기서 얘기한 past participle, 즉 너네가 PP 할 때 이 P가 이 과거, 옛날이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알겠죠? past는 지나쳤다는 뜻이야, 단지. 그래서 너네가 영문법에서 배우는 현재랑 과거라는 건 그냥 다 뒤집어. 아무 시간이랑 상관없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현재 시제는 과거, 미래에도 쓸 수 있고 과거 시제는 현재, 미래에도 쓸 수 있다. 이렇게 꼭 기억하고 계셔야 나중에 가정법이 이해가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아까 뭐 말이 너무 어렵지, 뭐 긴장감이 어떻네, 뭐 영향력이 어떻네,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설명을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한 끝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 현재 시제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표현하는 거야.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4명이 다 이 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은총이가 오늘 아파서 안 왔다 치자, 결석을 했다 치면 은총이가 여기 같이 앉아 있었더라면 이거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건 다 과거 시제로 쓰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즉 우리가 역사적 사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래서 왜 과거 시제를 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성관이 어제 뭐 먹었어, 저녁? 라면 먹었대요. 우리 라면 먹은 거 봤어? 아니죠. 이제 제 머릿속, 즉 서관이의 머릿속에만 존재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일 수 없는 내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은 다 과거 시제 쓰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사실을 표현할 때, 그리고 보이는 사실을 표현할 때에 따라서 구분 짓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제 눈치를 채면 아시겠지만 저는 모든 영문법 개념을 다 이렇게 2개로 찍고요. 그 2개를 서로 반대되게 맞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되게 편해. 나중에 너네 고등학교 올라가서 너네가 도덕을 배우든 과학을 배우든 수학을 배우든 영어를 배우든 저렇게 2개로 찢어서 공부하면 정말 편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개념을 하나로 쭉 배우고 2개로 찢은 다음에 이 서로는 2개가 대립되게 배우면 진짜 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랑 과거 시제는 어쨌든 대립돼서 시간이랑 전혀 무관하게 내 눈에 보이냐 보이지 않냐로 구분 지으면 된다. 자, 상황분명을 뿌리로 했다라는 그 근거에 있는 이야기 꽤 많이 합당하죠. 영어는 상황분명에서 기반을 뒀기 때문에 신뢰성이 되게 중요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냐 보이지 않냐에 따라서 구분을 했다는 거. 알겠죠? 이 모든 설명이 싹 다 언어가 상황분명에서 기반을 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 이제 2번째 태야 태.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거 정리해볼까? 자, 지금까지 배운 건요. 동사는 사실과 추측으로 나뉜다. 동사는 사실을 표현할 때 쓰는 거다. 이렇게 해서 동사는 호봉인 주어를 늘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뉘기 때문에 타동사로 쓰이면 뒤에 목적어가 쓰인다라고 배웠고, 그럼 이 동사를 쓰는 방법에는 2가지 문법적 장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tense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2번째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voice, 즉 태입니다. voice 알잖아, 목소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누구의 목소리로 동사를 나타낼 거냐라는 뜻인 거죠. 누구의 목소리로. 자, 그래서 너네가 태를 또 보면 잘 봐, 이것도 tense가 현재랑 과거로 나뉜 것처럼 voice도 능동이냐 수동이냐 나뉘고 보이죠. 동사가 자냐 타냐, 그리고 동사는 tense랑 voice 2개로 나뉘고 또 2개로 나뉘고 이렇게 찢어서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다 공부 이렇게 맞춰서 할 거야. 네, 능동태 봐봐. 자, 기본적으로 너네가 보면 알겠지만 문장은 기본적으로 구성할 때 동사의 에너지는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왜? 목적어가 동사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뭐든지 동사를 표현할 때는 동사 에너지는 반드시 주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능동태는 이렇게 보시면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가죠. 근데 잘 봐, 주어가 맨 앞에 있는데 얘는 지금 주어가 맨 뒤로 빠졌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수동이라고 하는 애는 에너지가 열로 반대돼서 움직이는 거네. 그죠? 그래서 능동태랑 수동태 형태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공부를 하셨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건 아실 텐데 이걸 조금 더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는 능동태랑 수동태를 어떻게 아까 현재 시점 과거시도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가르쳐드렸죠. 능동태랑 수동태도 제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가해자냐 피해자냐라고 가르쳐요.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성환이가 누구한테 맞았다 쳐. 너 선생님한테 일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자고, 그지? 기본적으로 맞았다는 건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럼 피해를 입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뭐가 존재하는 거야? 가해자라는 애가 존재해야 되겠네, 그지? 그럼 가해자가 있고 그다음에 동사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피해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건 결국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서브젝트고 얘가 오브젝트예요. 알겠죠? 그러면 잘 봐. 여기에 성립을 해야 수동태를 쓰던가 말던가 할 거냐. 그래서 목소리라고 했지. 가해자 입장의 목소리로 얘기를 할 거면 이게 능동태. 피해자의 목소리로 얘기를 할 거면 그럼 피해자가 주어로 와야 되는 거잖아. 왜? 동사의 영향력을 받아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피해자가 있다라는 건 결국 동사가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타동사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자동사는 애초에 피해자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고3 애들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분하는 문제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요, 뒤에 목적어 있는지 없는지 보라고 해요. 그럼 그 전에 목적어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분하면 되는 거냐, 그지? 그래서 너네 대부분의 모든 문법 문제, 대부분의 독해 문제, 대부분의 스피킹 문제는 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동사를 타동사와 자동사로 나눌 수 있기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타동사가 아니면 수동태를 못 쓴다. 이걸 기억하시고 능동은 가해자 입장, 수동은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다. 그게 바로 수동태와 능동태의 원리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분명히 오른쪽으로 흘렀단 말이야, 에너지가. 근데 왼쪽으로 바뀌었지. 그 바꾸는 걸 누가 하는 거냐면 그걸 과거 분사가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미리 얘기해줬죠. 과거 분사, 행진아 과거랑 상관있다 없다? 1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원래 기본적으로 동사의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가잖아. 그걸 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PP라고 해. 알겠지? 그래서 너네가 맨날 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아까 사역동사의 예문을 한번 다시 끌고 와볼까요? 그래서 PP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I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여기에 왜 PP를 썼냐 이거야. change라고 만약에 너네가 여기다 change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너네가 야 이름아 가서 바꾸고 와 이렇게 했다는 뜻이야. 정신 나간 거죠. 그래서 형진이가 형진이 이름한테 형진이란 이름아 가서 너 이름 바꾸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써버리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changed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change는 뭐뭐를 바꾸다, 즉 오른쪽으로 갔던 에너지 흐름을 내가 어떻게 한 거야? 왼쪽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흐름이 어디로 간 거야? 얘로 간 거야.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바뀌어진 상태로 됐다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끝납니다. 이해됐나요? 이렇게 하는 역할이 PP. 그래서 PP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너네가 이렇게 보면 돼.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이거 되게 쉽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네 B 플러스 PP가 수동인 게 아니라 그냥 PP가 수동이야. 이해됐어? 그냥 PP 자체가 수동이에요. 알겠죠? 필기도 잠깐 넘어가고요. 자, 그럼 준동사 좀 배워볼까요? 준동사 가볼까? 준동사 말고 더 재밌는 거. 자, 준동사 일단 넘어가고요. 준동사 그냥 수요일에 할게요. 이 모든 내용 수요일에 다시 한번 복습할 테니까 고민이네. 의사 숙제 내주지 말까? 여기서 내주세요 공부해줘야 되는 거야. 아, 또 안 내주잖아요. 또 학원과 어머니들의 눈치가 보이고. 싫어? 내주지 마. 오늘 하루만 내주지 말까요? 왜냐면 이게 필기를 안 시켰기 때문에 복습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강의는 올라가긴 하거든. 그래서 이따가 내가 단톡방에 링크 올려줄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들으시면 되고요. 수요일날 데일리 테스트가 나가긴 하는데 오늘 배운 걸 좀 물어볼 거거든. 제대로 알고 있는지. 수요일날 데일리 테스트 평가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냥 너네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만 할 거고, 그리고 나는 애초에 너네가 이걸 한 번에 들어서 다 이해했고 다 써먹을 수 있을 거라 애초에 기대 안 해.
왜냐면 고3 애들도 6개월 걸린 건데 안 해요. 어차피 우리 중2니까 아직 4년 남았잖아. 4년 동안 천천히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알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의의가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요일에 가볍게 시험 보시면 돼요. 틀려도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할 테니 그럼 수요일까지 숙제 안 내드릴 테니까 전 유튜브 올라갔네. 없으니까 그냥 쉬다 오세요. 됐죠? 오늘 하루만. 오늘 내줄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뒤에 좀 문장 좀 해석해 볼래? 오늘 가르친 걸로 문장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수요일에 숙제 내줄게요. 알겠죠? 그리고 너네 좀 보면 맨 뒤에 봐볼래? 뒤에 문법 문제 있거든? 맨 뒤에. 그러니까 문장 이렇게 쭉 넘어가면 51번 뒤에 쭉 가면 문법 문제 내가 좀 몇 문제, 15문제 정도 씹어서 그거 앞에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텍스라고 써있을 거예요. 나중에 좀 더 뒤로 가면 돼. 그 문장 이렇게 쭉 넘어가면 거기가 문제야. 이거 다 어떤 문제거든? 앞에 여기 제목에 텍스라고 써놨죠? 텍스라는 시험 혹시 알아요? 텍스 시험 공부해본 사람 없어? 그 서울대 사람들이 만드는 영어 시험이거든. 그냥 어른들을 하는 문법 시험이야. 너네 근데 나한테 문법 듣고 복습하면 이게 15문제가 다 풀릴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른들 보는 시험이에요. 근데 니네가 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내가 확인시켜 드릴 거니까 어쨌든 그런 것까지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좀 강의에서 내가 새롭게 가르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한 번에 다 정리해서 공부해보라고 하면 물론 눈물 흘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오늘은 좀 쉽게 가벼이 쉬고 온다라고 생각하고 수요일부터는 숙제가 나갈 거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숙제는요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면 오늘 거 기억 안 날 것 같으면 인강 가볍게 듣고 오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준동사가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 너네 사실 그래서 시간 표현 누가 하는 거냐면 시제가 하는 게 아니라 준동사가 하는 거야. 준동사. 그냥 이런 거야. 투부정사 있죠? 투부정사가 너네 뭐 명사적 용법을 쓰인다 이렇게 배웠을 거야. 이거랑 동명사가 서로 같다라고 배웠을 텐데요. 같으면 그냥 똑같이 합쳐 쓰지 뭐하러 구분했겠어. 이거 서로 달라. 왜 그럼 시간 정보가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너네 시간 표현 나타낼 때 쓰는 거는 준동사야. 너네 상수로 생각해봐. 현재 진행 be 플러스 ing라고 배웠지. 그럼 ing가 시간 표현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현재 분사가 시간 표현 나타내는 거예요. 시제가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지금 말이 좀 어려웠을 거야. 이제 요거는 좀 이따가 할 거고 수요일날 할게요. 조동사 좀 해보려고요. 아까 조동사 쓰는 거 다시 보면 조동사는 can, may, should 등이 있다,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 어령이 온다. 동사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것으로 can, may, should, must 등이 있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가 나오고 동사를 해석할 때 조동사로 인해 해석이 바뀐다. 조동사는 동사 앞에 붙어서 동사의 의미를 더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이다. 조동사의 종류는 많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 조동사는 두 개를 같이 쓰면 안 된다. 조동사는 s를 붙이지 않고 몇몇 조동사는 과거형과 현재 완료 등을 쓸 수 있다. 대표적으로 will, can, may, shall이 있다. 이것들이 주어 뒤에 나오는 경우 뒷부분의 동사가 현재형으로 써야 하며 3인칭 변형 또한 없다. 행동은 어쨌든 이거 다 니네가 쓴 답지야. 니네가 지금 다 쓴 거야. 자, 그럼 나는 너네 답지를 보면요 너네가 조동사를 알 거라고 생각할까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해? 근데 왜 이렇게 고개 강하게 저 슬프지 않아 그러면? 자, 너네가 지금 다 쓴 거는요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모범생 답안이야. 범생이 스타일. 그러니까 배운 거 싹 다 쓴 거잖아. 어법책에 나와 있는 거 조목조목 다 외워서 쓰신 거죠. 근데 그거 다 뭐야? 너네는 다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만 썼어. 조동사가 뭐가 있고 조동사 뒤에는 어떻게 써야 되고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조동사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조동사가 어떻게 생겨먹은지만 얘기한 거라고요. 이러면 너네 그래서 가정법을 너네가 못하는 거야. 가정법이라는 게 되게 언어에서 중요한데 영어에서 근데 가정법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건 너무 다르게 쓰다 보니까 너네가 가정법인 걸 전혀 눈치를 못 챈다고. 니네 왜냐면 가정법에다 싹 다 if 써놔. 자, 가정법에다가 여러분들이 다 어떤 것들을 대부분 많이 쓰냐면 if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if 안 써 원어민들. 원어민들이
가정법 쓸 때 if 잘 안 써요. if가 안 나오면 가정법인 걸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가정으로 쓰인지도 모르고 쑥 넘어가. 왜냐면 너네 수능 출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출제하시냐면요, 이렇게 한 지문이 있을 거 아니야. 답의 근거를 밑에다 배치. 왜? 70분 안에 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70분 안에 못 풀게 하면 되잖아. 답의 근거를 맨 뒤에다 배치 보통. 그래놓고 가정법을 여기다 살며시 뿌려. 이 가정법을 반대로 뒤집으면 얘랑 똑같아지거든 뜻이? 여기서 가정법인 걸 간파한 사람은 이거 뒤집어서 해석한 데 바로 답 고르면 되죠.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밑으로 여기까지 읽었다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가정법인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문법 센스를 너네가 독해할 때 써먹어야 되거든. 그지?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지켜야 되는 게 조동사야. 조동사라는 말을 너네가 이게 도울 조자거든요. 돕는데요. 그래서 너네도 실제 여기서 뭐 돕는다, 의미를 바꿔준다. 맨날 돕는데 너 2월달에 나한테 돕는다고 했지? 그때 그렇게 했다 내가 그만 좀 도와주라고 하지 않았어? 은우랑 싸움 같이 앉아서? 기억나 안 나? 조동사 뭐라 그랬어? 그죠? 내가 왜 기대 안 하는지 알겠죠? 자, 오래 공부해야 돼요. 천천히 꾸준히. 알겠죠? 영어는 꾸준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조동사를 분명히 내가 서반이한테 2월에 가르쳐 줬거든. 왜 대치형 꺾고 아직도 하지? 그거 맨 처음에 나랑 했잖아. 그때 조동사 나왔었거든. 그래서 내가 해줬어. 분명히 조동사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네가 지금 답안에 쓴 대로 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쳤어요. 알겠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모범생 스타일로 해봐야 못 써먹어. 너네 나중에 영어 영문학도 할까? 영문학을 막 깊게 공부해서 교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아니잖아. 너네 이거 시험 공부할 때 아니면 쓸 이유가 없잖아. 그치? 그 이상 그 이하의 가치도 없어요. 그냥 시험에 필요한 수준만 공부하면 되고 시험에 써먹을 수 있게 공부하세요. 그죠? 그죠? 그러라고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 그러면 잘 봐. 그럼 대체 어떻게 꾸며주냐는 거지. 나 아까 40분 얘기했는데 뭘 것 같아? 뭘까? 세상에는요 동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사실이죠. 사실인 다음에 그 다음 뭐라 그랬어? 추측이라고 했죠. 추측이라는 말은 결국 뭐랑 같은 말이야?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서간이를 내가 딱 보자. 서간이 한 중3인 것 같은데 이거 사실이야? 아니지, 모르니까 내가 추측한 거죠. 추측은 기본적으로 사실이 아니에요. 자, 기본적으로 사실은요 누가 나타내는 거야? 동사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 동사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사실인지 모르면 그때 우리가 쓰는 게 바로 뭐야? 조동사. 조동사는요 추측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추측의 의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동사, 즉 사건은 사실이 아님을 미리 밝히는 거야. 왜? 사실에 민감한 애들이라고. 내가 얘기한 게 거짓말이 됐을 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상호명령은. 그죠? 너네 장사하는 수준 분들 봐봐. 제일 민감한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뭐라 해야 되지? 장사를 하는데 광고에는 분명히 치킨을 샀을 때 콜라 1.5리터를 준다 해놨어. 근데 갔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500ml예요. 사실 이러면 너네 기분 확 나쁘지 않아? 어쨌든 그냥 공짜로 주는 거니까 500ml 주든 1.5를 주든 나한테 둘 다 이득이 되는 행위인 건 맞지? 근데 1.5 주기로 해놨다가 이제 지금 재고가 소진돼가지고 500밖에 안 준다면 괜히 기분 나쁘잖아. 그지? 그만큼 사실이라는 게 팔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얘기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얘는 중요해. 그래서 우리나라만은 조동사가 없어. 우리는 안 더해도 되니까. 어제 밭 갈던 영이 옆에 그대로 있고요. 우리 계속 똑같은 데서 똑같이 오랫동안 몇십 년, 몇백 년 살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구분할 필요가 없던 거야. 언어 자체에서. 근데 쟤네는 해야 돼. 왜? 맨날 사는 데가 왔다 갔다 바뀌니까.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조동사는요 동사에다 추측의 의미를 더해준다. 즉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야. 조동사 배우면 이제 가정법이 끝나는 거죠. 가정법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아니죠. 그래서 가정법은요 if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조동사가 나타내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조동사는요 조동사가 쓰는 사실이고요.
조동사를 쓰면은 사실이 아니라 추측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봐. 사실이냐 추측이냐에 따라서 사실이면은 동사를 썼고 추측이면은 조동사를 썼죠. 근데 동사가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를 가졌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동사도 현재형과 과거형을 갖거든요. 그래서 can이 할 수 있다니까 couldn't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왜? 과거니까 과거에 쓰는 게 아니라 과거형 지금 써도 돼. 이해됐어? 근데 잘 봐. 이거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고 얘는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이죠? 그죠?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사실로 얘기하는 거고 얘는 눈에 보이는 걸 추측하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추측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인식상의 거리를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이렇게 했으니까 조동사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추측한다. 은총이가 내일 일어나서 뭐 할지는 우리가 대충 그려볼 수는 있겠죠. 학교 가겠지.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은총이가 20살에 할지는 20살에 뭐 할지는 모르겠죠. 그때 은총이가 뭘 할지는 우리의 인식상의 거리에서 너무 멀죠. 그래서 은총이가 만약에 if I were 20 years old, I would play computer game이라고 했다 치자. 이제 20살이면 지금 학원도 안 가도 되고 컴퓨터 게임 하고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 쓸 때요, 가정법을 나타내는 건 얘네가 아니야. 누구야? 조동사 과거형이야. 알겠죠? 그래서 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기억나지 않아? 오쿠슈마라고 하고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어요. 문장 내에 오쿠슈마가 있으면 다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전략파야. 문장에서 오쿠슈마가 있으면 가정법인 걸 빨리 간파하고 가정법에 맞춰서 해석하는 연습하는 게 전략파. 그리고 고도화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밑에서부터 천천히 올라가는 거야. 가정법이 맨 위에 있었던 거야. 가정법 이해하려면 뭐 해야 돼? 조동사 제대로 이해해야 되지. 그럼 조동사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애초에 시제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지. 시제라는 개념을 타고 올라가려면 동사부터 제대로 배워야겠네. 난 이 순서대로 좀 가르친 거야. 알겠죠? 이게 고도화. 아, 그래서 가정법 이름이 과거랑 과거완료였던 거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고 전략화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으니까 머릿속에 오래 남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공부의 궁극적 지향점, 그러니까 마지막은 관문이 뭐냐면 외워야 돼요. 얘들아.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가 공부에서 모든 핵심이야. 그러면 암기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해를 해서 외우는 거랑 그냥 외우는 거랑. 이 두 가지 방법을 영어에서는 재수없지만 다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 무슨 단점이 생기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영어 단어 같은 거 특히 이런 걸 무대포로 외워야 될 때도 있어요. 알겠죠? 너네가 그 단어 어원 다 따져가지고 다 외울 거야? 어원 다 이해하면서? 그럼 또 그것도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지? 어원을 이해해야 되는 거는 그렇게 외우고 아닌 거는 무대포로 무작정 외우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기본적인 문법 지식은, 문법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과목들 공부가 좀 어렵고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저끼리 이해가 뭔가 안 된 거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특히 만약에 본인이 나는 역사는 진짜 보기만 해도 토 나온다. 역사는 진짜 다 외울 거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건 너네가 아무런 이해 없이 꾸역꾸역 머리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모든 학문, 모든 공부는 다 하나로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걸 한 걸 토대로 너네가 시험에서 빨리 써먹으려면 머릿속에 있어야 써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암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 빨리 안 돼. 그냥 천천히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니네가 나중에 고3 되면 내 수업을 듣겠죠. 어떻게 됐던 간에. 고3이 되면 제 영어 수업을 어차피 듣게 돼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이거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나중에 나한테 수업 끝나서 당분간 나한테 이렇게 안 배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종착역은 저일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다가 오시면 돼요. 알겠죠? 수요일날도 이렇게 해서 수요일날에 오늘 했던 거 빠르게 한 번 더 리뷰해주고 그다음에 정리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가정법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습실 B 가서 단어 시험을 보시고 대과하시면 돼요. 고생 많았습니다.